왜 그거 아세요? 오늘 나오신 네 분 패널분을 포함해서 예전에 어쩌다 어른에 또 패널로 나오셨던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의 소위 말하는 인터넷 백과사전들 있죠. 네. 거기 쭉 거기 정보들을 보면 왜 당연히 성함은 있을 테고 이름 있고 생일. 생일 어느 학교를 주로 졸업하셨나 뭐 이런 것도 있겠죠. 또 어떤 거 있을까요? 어떤 거? 혈액형 누가 말씀하셨어요? 혈액형. 혈액형은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전의 혈액형의 역할을 지금 또 다른 MBTI라는 것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타인죠. 바로 MBTI죠. MBTI죠. MBTI. 많은 분들이 지금 공감하셨어요. 아, 정말 MBTI 너무 집착하는 사람들이 많다. 혹시 이 자리에 MBTI 검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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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분, 두 분, 우리 이재용 씨를 포함해서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한 5% 정도가 지금 해보신 적이 없고, 나머지 다른 분들은 거의 대부분 한 번씩은 해보신 거예요. 네. 아니 얼마 전에는 뭐 대기업의 회장님을 뵀는데 어느 학교 교수인지는 모르는데 저보고 이러더라고요. ISTJ였다면서요. 이렇게 얘기해요. 와. 심지어는 왜 직원 뽑을 때 우리는 어떤 유형만 뽑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실제로 MBTI로 사람 뽑겠다는 구인 광고가 있습니다. 우와. 저희는 MBTI를 보고 뽑아요. ENTJ를 안 뽑는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왜 ENTJ가 진짜 되게 성격도 좋고 꼼꼼하고 약간 그런 성향인데 왜 ENTJ를 도대체 안 뽑는다는 거죠? 본인이 혹시 ENTJ이신가요? 네. 저 ENTJ. 네. 일로서 정확한 사람인데. 저는 심지어 일찍 퇴사하거나 공금 횡령할 MBTI는 뭐냐고. 궁금해 생겨. 네, 그런 질문을 받은 적도 있어요. 네, 사석에서. 그렇게 먼 옛날도 아니고요. 네, 불과 한 3, 4년 전에. 어쨌든 이 MBTI가 도대체 뭐길래 이 난리냐는 거예요. 이 MBTI가 조금 이제 그 학문적인 정의를 말씀드리자면 마이어스 브릭스, 그러니까 MB, 마이어스 브릭스 유형의 유형 지표의 약자인데요. 그러니까 캐서린 쿡 브릭스 그리고 그분의 딸 이사벨 브릭스 마이어스 홈스쿨링을 하다가 따라 세상에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다. 약간 지금으로 치자면 게임 같은 어떤 방법 하나를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생각을 한 거죠. MBTI가 이제 두 개의 태도 지표, 그러니까 외향, 내향, 그렇죠? 그리고 판단 인식, 그리고 두 개의 기능 지표, 감각, 직관, 그리고 사고, 감정 이렇게 이 네 가지 지표에 대한 개인의 선호도에 대한 답을 해서 이걸 다시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니까 16개의 문자 패턴으로 유형화해서 알려주는 검사죠. 제가 처음 MBTI 검사를 받았던 때가 대학교 4학년이었던 1992년입니다. 정말 기념비적인 해죠. 서태지 씨가 1집을 발표한 그런 해입니다. 네. 그런데 그때만 해도 MBTI는요. MBTI라는 검사가 있어 들어봤어? 아니 나 MMPI는 들어봤는데 MBTI는 뭐야? 이 정도의 반응을 심리학과 전공생들도 했을 정도예요.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 MBTI가 완전히 큰 유행이 돼버렸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MBTI가 건강검진 결과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병원에서 건강검진 결과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네. 네네. 건강검진표 보면은 거기 어떻게 나옵니까? 이게 다 그래프로 나오죠. 그런 데이터를 우리가 보게 되면 재미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봐도 뭔 얘기야. 우리들이 좋아하는 게 바로 뭐냐? 정상, 비정상. 뭐 이런 거, 그렇죠?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무언가를 조금 구간이나 아니면 등급별로 얘기해 주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게임을 할 때도 보면은 뭔가 여기까지 딱 들어가면 미션 클리어, 스테이지 클리어, 뭐 이렇게 되고 나면서 스코어나 아니면 랭킹이 나와서 게임이 재밌는 것처럼 뭔가 계속 체크하고 얼마나 그런가를 얘기를 했는데 뭔가 레터, 글자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I네, 당신은 P일세.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는 행동이 되게 독특하게 다른 방식의 아웃풋으로 나올 때 우리는 이걸 게임 같다 그럽니다. 그래서 성격 검사나 성격 검사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의 상당수가 일종의 게임이에요. 또 다른 이유가 있죠. 내가 누군지를 참 알기 어려워요. 우리가 너무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SNS가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MBTI의 인기는 거의 같이 갔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왜일까요? 제가 얼마 전에 적금을 한번 탄 적이 있어요. 알토랑 같이 한 달에 50만 원씩 3년을 벌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몇 천만 원이죠. 거의 자동차 한 대가. 그래서 제가 이걸로 좋아. 나 이 정도의 돈을 딱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딱 탔는데 갑자기 제 고등학교 동창 한 친구가 만든 회사가 상장을 했대요. 네. 제가 3년 동안 모은 돈이 걔가 어제부로 벌은 돈의 1%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저께까지는 이 지구상에서 제일 큰 부자인 것처럼 넉넉한 마음을 가지다가 불과 36시간 후인 오늘 아침에 어떤 식의 느낌입니까?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이 과거에는 이런 방식의 느낌을 가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가고 그다음에 느끼는 게 나의 어떤 자아 정체감이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나도 쉽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변하는 내가 무엇인지 궁금한 겁니다. 나의 안 변하는 건 뭘까? 네. 자, 그런데 MBTI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과연 어디까지 믿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자, 나 MBTI를 3번 이상 해봤는데 3번 다 완전히 똑같았다. 계세요? 혹시 손 들어보세요. 네. 그러니까 의외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3번 다 ENTJ. 네, 저는 늘 3번 이상 해봤는데 늘 ENTJ. ENTJ였나요? 네. 오, 독특하시다. 그 재미없는 걸 3번 이상씩 했다고. 참 성격 희한하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사실 저는 처음 MBTI 검사를 했던 게 이제 군대 훈련소 가갖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되게 길었어요. 검사 문항도 굉장히 많고 요즘 저희가 이제 어플이나 뭐 이렇게 나오는 검사들은 조금 간략하게 한 10분 안에 끝날 수 있잖아요. 그게 좀 신뢰도가 있는 검사인가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신뢰도. 이 검사에는요, 신뢰도와 타당도라는 게 있어요. 신뢰도는 뭐냐면 사람이 그대로라면 결과도 그대로여야 되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저의 머리 둘레 같은 거. 굉장히 신뢰롭죠. 어제 쟤도, 정확히. 내일 쟤도, 그렇죠? 똑같아. 네, 똑같겠죠. 그냥 크겠죠. 네, 머리 둘레. 네. 하지만 저의 머리 둘레로 저의 지능을 판단한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저의 머리 둘레는 신뢰도는 굉장히 높지만 저의 머리 둘레로 지능이 얼마나 높은가를 얘기한다는 건 전혀 타당하지 않죠. 그러니까 신뢰도가 높은 거랑 타당도가 높은 거 양쪽 다 있어야 되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이 MBTI는 이런 측면에서는 약간 제한점이 있겠죠. MBTI는 저는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1992년에 처음 받았을 때 ISTJ였습니다. ISTJ. 네. 그런데 2010년에 제가 또 한 번 해봤어요. ENTP예요. 네. T만 빼놓고 싹 다 바뀐 거죠. 다 변하셨네요. 네. 최근에 다시 해봤습니다. 도로 ISTJ예요. 와. 성격 검사라고 부르는 데는 그러면 무리가 있다는 거죠. 성격은 그 사람의 고유한 속성이고 그리고 잘 안 변하는 속성이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 되게 말 많았던 친구는 지금도 말 많아요. 그리고 그때도 계속 시간 약속 많이 어기던 친구는 지금도 시간 약속 많이 어기고요. 그리고 그때도 굉장히 고독했던 친구는 지금도 고독합니다. 성격은 그 사람의 잘 변하지 않는 고유한 속성에 가까운데 MBTI는 굉장히 많이 바뀌더라고요. 자, 그런데 저 같은 분 많이 계실 거예요. 어떻게 나오나요? ISFJ. ISFJ. 굉장히 내향적이고 현실적이고 공감을 잘하고 계획적인 사람이시겠죠? 대충은 맞는데요. 네. 제가 다시 했을 때는 INFJ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특징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나는 INFJ 쪽에 더 가깝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MBTI라고 하는 검사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MBTI가 그 사람의 안 변하는, 거의 잘 변하지 않는 고유한 속성을 보는데 적합한 문항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예를 들자면 제가 원래 문항에서 좀 각색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입사한 지 한 3개월 정도 된 신입사원들한테 MBTI를 보면 굉장히 I가 갑자기 증가해요. 그 왠지 아세요? 이런 류의 문항에 다 예스를 해야 됩니다. 나는 남의 말을 경청한다. 신입사원이 경청하지 않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예, 예, 경청해야지. 그래야지. 예, 그런데 그 회사의 전무님들 정도 되면 자기 사업 분야 하나씩을 다 총괄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다 해보면 놀래요. 오, 내가 E로 변했어요. 예, 나 외향적으로 변한 것 같아요. 왜? 이런 문항에 또 예스를 해야죠. 이런 류의 문항에 나는 주도적으로 얘기한다. 예, 전무님이 주도적으로 얘기 안 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통 많이 말씀을 드려요. MBTI는 당신께서 지난 3, 4년 동안 어떤 사회적 얼굴로 사셨는지, 당신이 지난 3, 4년 동안 어떤 사회적 카드로 사셨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992년에 ISTJ였던 거예요. 왜? 저는 대학교 4학년이었거든요, 그때. 계속해서 공부를 했어요. 계속해서. 집중해야 되고, 그다음에 교수님의 말에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제가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근데 2010년에 갑자기 E로 확 변했네요. 그렇죠? 제가 왜 그런가 봤더니 2010년에 드디어 조교수에서 끝나고 부교수가 됐어요. 이게 신임이었던 조교수 시절에 비해서 부교수가 되면 이게 발언권들이 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얘기를 하라고 시켜요. 대학에서 얘기를 좀 의견을 내보라고. 근데 최근에 받았던 건 ISTJ로 다시 돌아왔죠.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봤더니 집에서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차분히 있고 싶은 집에서 이걸 했더니 이젠 심지어 과거도 아닌 앞으로의 내 소망을 거기다 적어내요. 그러니까 MBTI는 지금까지 나의 사회적 전략이었구나. 나의 사회적 얼굴이었구나.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해보면 되고요. 내가 나를 제대로 돌아볼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마중물은 될 수 있지만 타고난 기질, 본성, 발전 가능성, 심지어 업무 적합도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도구는 아니라는 거예요. MBTI는 엉망인 검사도 아니고 만병통치인 검사도 아니에요. 다만 오남용되고 있는 검사라는 거예요. 이 다양한 인간을 16가지의 성격 유형에 맞춰서 재단하거나 아니면 그 16종류의 하나라고 판단하는 우를 범하지 말자는 거죠. 자, 그렇다면 모든 심리검사가 다 오남용되고 있는 건 아니죠. 연구자들이 정말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타당화나 아니면 신뢰도를 확보하는 절차를 거쳐서 성격을 꽤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검사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심리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성격 검사 가운데 잘 알려져 있고 또 게다가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한국인에게 아주 적합한 성격 특성 모형이라고 알려진 헥사코어 검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MBTI보다 덜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더 정확하죠. 네네. 원래 심리학에서는 5개의 성격 요인이 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개방성, 성실성, 원만성, 외향성, 정서성이에요. 자, 그런데 이 5개는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5요인, 5개의 요인이라고 해서 많이 연구했는데 최근에 이 6번째인 정직 겸손성. 네. 이게 또 굉장히 또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중요도를 제기하는 그런 연구진들이 나왔고요. 그 중에 한 분이 캐나다 캘거리 대학에 있는 이기범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웨스턴 온타리오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을 때 자기 동료 마이클 애시턴이라고 하는 이 두 대학원생이 이상하게 5개로 안 묶이고 6개로 묶이더래요. 요인 분석을 해봤더니. 그런데 연구가 참 재밌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연구자들이 이걸 버리면 나머지 연구자들도 별 생각 없이 6번째를 버려요. 그냥 이게 요인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데 이 두 분은 이거 묶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기존의 5개의 요인이라고 보고를 했던 연구자들에게 다 이메일 보내고 전화하고 그다음에 편지 보내서 혹시 6개 요인으로 묶이는 것 같지 않우? 라고 물어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러게 이 6번째 뭐지? 그래서 이 6가지 요인에 이름을 붙여보자. 그게 정직 겸손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오랜 시간의 노력 끝에 만들어진 검사고 현재 굉장히 많이 심리학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연구죠. 어떤 항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면요. 자, 미술관에 가는 것을 지루하게 느낀다. 자,
다른 사람들이 내 방이나 책상이 지저분하다고 가끔씩 놀린다. 싫어하는 사람에게 얻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친한 척 할 것이다. 아, 되게 민망한 문항이죠. 근데 한 번쯤 이거 사실 우리가 제일 고민되는 문항이죠. 네. 사실은 이런 문항이 우리에게 있어서 한국 사람들한테 되게 중요한 문항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항이 100개, 질문이 100개 정도 이어지는 거예요. 네, 시간이 좀 걸리죠. 자, 여기 계신 분들과 이거 100개를 다 하면, 오늘 시간 다 지나니까 다 해볼 수는 없어서 미리 옆에 계신 네 분의 패널께 저희가 부탁을 드렸어요. 미리 검사를 진행했다는 거죠. 네. 결과를 보실까요? 네. 네. 나 성실. 나 너무 창피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어우 창피해라. 먼저 이재용 씨와 김용준 씨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용 씨 굉장히 개방성이 높죠. 자, 여기서 이 개방적이다라고 하는 건 내가 틀렸다라는 걸 알려주는 사람을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몰랐던 사실을 내가 알게 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거 네. 진짜 많아. 그래서 소위 말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의 스타트업이 많은 주일수록 그 주의 개방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잘 친화적으로 잘 지내려고 하는 욕구가 우호성이나 원만성이라고 하면 개방성이라고 하는 건 그들과 잘 못 지내도 심지어는 기존 멤버들과 어느 정도 마찰이 있다선 치더라도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 네, 이런 거예요.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김용준 님은요. 또 다른 패턴이에요. 이 약간 동글동글하는데 성실성 쪽이랑 그다음에 외향성 쪽이 높죠. 사실은 여기서 가장 외향적인 분이 김용준 씨예요. 예, 외향적. 자, 근데 이 외향적이다라고 하는 걸요. 막 사람들 앞에서 막 나서는 거 좋아하고 그다음에 사람들과 계속해서 또 신나게 막 활기차게 지내는 거 이렇게만 생각을 보통 하시거든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오해입니다. 그렇게 치자면 제가 이제 이후에 말씀드릴 한승현 님은 지금 이런 위치에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분이에요. 말이 안 되는 분이죠.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외향적이다라는 건 사람을 상대할 수 있는 나의 소위 말하는 그날의 연료량이에요. 연료량이에요. 네. 제가 좀 폭력적인 언어라서 잘 안 쓰려고 하지만 실탄이 충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탄이 일찍 바닥나는 분이 내향적인 분. 그다음에 실탄이 좀 충분한 분이 좀 외향적인 분으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김용준 님은 전형적인 특징이 안 지쳐요. 네, 안 지쳐요. 네, 네. 그런가요? 진짜 그래요? 그렇다면 이제 정말 재미있는 두 분. 네. 신하영님과 일단 모양 자체가 확연히 다르죠. 네. 신하영님은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성실성을 보고 계실 거예요. 성실성. 네. 그런데 성실성이 높다라는 것과 낮다라는 게 반드시 게으르다의 반대말로 이해하시는 건 되게 큰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적인 사람들이 성실성 낮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유롭고 개방적인 사람들이 성실성이 떨어지는 패턴으로 나오는 거는 오히려 더 보편적입니다. 신하영 씨 같은 분들이 그래서 과감해요. 실패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일단 부딪혀보자. 네, 실패하는 거 좋아해요. 네. 그리고 배우고. 네, 그 경험이 너무 좋아요. 이런 분이 사회에 있어야 사회가 더 도전하고 새로운 데 시각을 뜨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멋있다. 아메리카에서 공부하고 오더니 다르네. 한승현님, 네. 자유로운 영혼, 그 다음에 소녀가장. 심지어는 그런데 저는 농담으로 이 얘기를 했는데 정말 별명이셨다면서요? 네. 아예 뭐 어쩌다 보니까. 네. 성실하고요. 근데 이 성실함 안에는 이런 일만큼은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강한 책임감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인가에 대한 철학도 굉장히 뚜렷합니다. 조직을 위해서 정말 끌고 나가는 사람이다. 당찬 사람이다. 개인적으로
이런 경우는 저보다 나이가 어린데도 마치 연장자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예,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존경심이 있고. 근데 하나 걱정되는 건 이런 분들은 자기 인생에서 행복이 무엇일지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내 인생에서 행복. 예. 행복 심리학자들이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도구입니다. 예, 무슨 얘기냐? 왜 사세요? 행복하려고요? 그것보다는 살려면 우리가 행복해야 된다는 거죠. 자주 조금씩 늘 행복해야 되는데 이 책임감 강한 분들, 윤리의식 강한 분들, 성실함까지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늘 도전하는 분들이 쭉 나중에 보고 보면 이분이 근데 행복할 데가 없어요. 성취가 그렇게 많은데도. 그래서 조언을 하나 드리자면 여기서 조금 더 즐거운 삶도 집어넣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헥사코 검사도 나중에 한번 받아보시면요. 아주 재미있는, 더 중요한 건 사람을 유형화하지 않는데 가장 중점을 둔 검사 결과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자신과 타인을 더 정확하게 그리고 본질적으로 알고 싶어 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자동차를 한 대 구입을 했는데 이제 종이로 인쇄를 안 하더라고요, 매뉴얼을. PDF 파일로 이렇게 주는데 그걸 제가 읽고 있더라고요. 자동차 매뉴얼을. 왜냐하면 제가 무려 6번이나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차를 팔았습니다. 이제 신차를 구입해서 뭐 5년이든 10년이든 타고 팔았는데 판날 알게 된 거예요. 그 기능이 있었다는 거예요. 맞아. 이런 수납 공간이 있었네 이러면서 이런 버튼이 있었어. 저는 무려 5년이나 탄 차에 공기청정 기능이 있다는 걸 몰랐었어요. 아유, 잠깐 이거 되게 창피한 건데. 하다못해 몇 년 쓰고 내가 치울 기계도 그렇게 매뉴얼을 읽는데 사람에 대해서 너무 쉽게 우리가 알려고 하고 간편하게 알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고 싶은데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진짜 깊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알고 싶은 건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런가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는가를 알고 싶은데 굉장히 우리는 엉뚱하게도 MBTI를 알고 싶어하고 알게 된 건 MBTI니까 그 사람들이 이런 경향을 보일 거라고 우리는 계속 연결짓고 있죠.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인간을 정말 우리가 깊게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하나씩 그때마다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눈이 필요하겠죠. 막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일까요? 만약에 다짜고짜 와서 그냥 막 막말을 했어요. 쌍욕을 하고.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떠실 것 같아요, 기분이? 아이고 기분이 아니죠. 그냥 나를 때리는 것도 아닌데 사실은 거의 뭐 내 얼굴에 침 뱉은 거와 똑같은 그런 똑같은 느낌이죠. 거죠. 네, 그런 모욕감 앞에서 누가 네, 이렇게 네. 편안할 수 있겠어요. 저는 좀 회피하는 것 같아요. 자리를 떠나거나 아니면 그냥 무시할 것 같아요, 저는. 저도 어렸을 때는 그냥 못 들은 척을 했었는데 좀 나이가 들면서는 그냥 이렇게 반응해주는 내 에너지가 너무 아까워서 그냥 삥긋 웃어줘요. 그냥 아 예. 그럼 진짜 열받겠다. 돈이 있습니다. 이 막말은요, 특히 21세기 들어와서 굉장히. 예. 그런데 막말을 찾아보면 연관 검색가 프리 스피치로 나와요. 그러니까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막말하는 거죠. 19세기보다 20세기가 더 자유로웠잖아요. 20세기보다는 21세기가 좀 더 자유로웠죠. 우리가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그 막말이 다시 한번 또 뜨고 있죠. 예, 굉장히 큰 염려가 되고 있죠. 이 막말이라는 게 결국은 근본적으로 보면 혐오입니다. 근데 혐오는 굉장히 중요한 생존적 반응이에요. 자, 지금 이 앞에 누가 변을 봤어요. 변을 봤어요. 그렇죠. 바로 하시죠. 여기서의 호기심을 느낀다? 얘는 어떤 느낌일까? 딱. 그렇죠. 그런 사람은 오래 못 살겠죠. 혐오라고 하는 건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이고 즉각적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자면 혐오, 막말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기가 지금 굉장히 위급한 사람이에요. 그게 목숨과 같은 것도 있지만 지위, 그렇죠? 경제, 부 이런 것들 다 관련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혐오와 혹은 혐오에 준하는 그런 불쾌감은 안 느끼는 게 그러니까 비정상이지 오히려 느끼는 건 정상이죠. 문제는 표현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되게 다른 얘기예요.
꼭 그럴 때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딱 타서 닫힌 버튼 누르려고 하는데 그때 저쪽에서 사람이 하고 들어올 때. 더 기분 나쁜 건 그 사람 타고 이제 닫히려고 그럴 때 또 하고 들어올 때. 이거 2번, 3번만 가면 약간 화나죠. 짜증나지. 네, 짜증나죠. 하지만 여기서 제가 너 뭐 하는 자식이야. 얘기하지 않죠. 네, 네. 막말에 해당하는 생각을 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막말을 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네, 이건 되게 중요한 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걸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해야 될 걸 제대로 안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예전에 기억나세요? 청기 올려 백기 올려. 이걸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청기 올려 백기 내려 이런 걸 고우 과제라고 합니다. 고 가야 될 걸 가는 거죠. 백기 내리지 마, 청기 올리지 말고 이걸 노고. 유난히 고 과제는 잘하는데 노고 과제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바로 충동적이고 주의 조절력이 약한 사람들인데 막말을 일삼는 사람들이 유난히 이 노고 과제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충동적인 사람들이에요. 또 막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위치가 변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사람. 네. 심리학에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변함없는 고권력자와 변함없는 저권력자 모두 막말을 한다. 내가 변함이 없어요. 네. 변함이 없어. 난 계속 앞으로 고권력이야. 권력자야. 그럼 자기 자신을 제어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아주 큰 부자 출신 정치인들이 실제로 정치를 하면서 막말이 많은 거예요. 왜? 자기는 어쨌든 계속해서 고권력일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문제는 변하지 않는 저권력자도 막말하기가 쉬워진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은 저권력이고 뭔가 좀 낮은 혹은 좀 힘든 계층에 있지만 내가 잘 하게 되면 내가 조금 더 좋은 위치로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면 내가 평상시에 막말을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그렇죠. 오히려 나의 생존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으니까. 문제는 우리 사회가 예전보다 중산층부터 시작해서 저소득층까지 사회적 이동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 생에 내가 오를 사다리가 없어라고 하는 말들이 우리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우리의 사회에서 자꾸 들린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되겠죠. 또 하나 우리가 막말이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이상하게 막 하는 사람들이 점점 숫자가 늘어나는 이유가 막말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솔직하다라고 하는 착각을 사회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자, 신하영 씨, 지금 네. 누군가가 자기 다리에 커피를 쏟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아이씨 해놓고 이제 뭐 숫자가 하나 나왔어요. 네. 이런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이 이러면 저는 괜찮습니다. 왠지 첫 번째와 두 번째 어느 사람이 더 솔직해 보이세요? 아, 두 번째는 확실히 솔직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이렇게 겸손하고 예의 바르다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는 자기를 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엉뚱하게도 욕하는 사람, 막말하는 사람은 더 솔직한 사람이다. 야, 최소한 걔는 그래도 솔직하잖니? 라고 하는 착각들을 계속 사회적으로 만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정직성에 대한 주별 척도가 있어요. 이걸 스테이트 인테그리티 인베스티게이션이라고 하는데 펠드맨이라고 하는 연구자가 페이스북 사용자 3만 명의 욕설 데이터를 가져와가지고 와, 진짜 다양하겠다. 각각 어느 주 출신인가를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정직성 순위가 있고요. 얼마나 그 주의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솔직한가, 그다음 얼마나 더 욕을 많이 하는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거죠. 막 욕하고 막말하는 사람도 있다면, 그래도 걔는 솔직하잖냐. 앞뒤가 같겠지. 그쵸. 적어도. 이게 착각하는 거죠. 이건 전혀 다른 문제인데도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지금 되게 재밌게도 솔직하게 엉망인 얘기를 하는, 진심으로 헛소리하는, 진심으로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자꾸 권력을 잡고 있는 그런 세상들이 가고 있어서 정말 위험하고 두렵고 문제가 있다는 걸 느끼죠. 실제로요, 이건 미국에서도 아주 오랫동안 검증이 잘 되어 왔다는 건데 더 괜찮은 후보를 뽑는 게 아니라 진정성이 높은 후보. 근데 그 말이 진실인지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유명한 예가 막말의 대가 바로 도널드 트럼프잖아요. 네, 그렇죠? 네, 트럼프가 했던 이 대표적인 상대 후보를 향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민간 기업에 취업도 못할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비난했던 한 의원의 지역구인 볼티모어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죠. 역겹고 쥐가 들끓는 난장판이다. 누구도 살고 싶어하지 않는 미국 최악의 지역이다. 이런 이상한 소리들은 심리학에서 이제 정규적인 용어로 등극을 했죠. 영어로 볼쉿. 우리말로 개소리.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많죠. 사이비 교주들이 거기에 해당되고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진심이네 라고 하니까 믿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은 야 그래도 정상적인 지적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소리를 우리는 지쳐 있을 때, 외로울 때, 낙심했을 때, 무기력할 때 많이 배운 사람과 적게 배운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가리지 않고 우리는 진심인 사람 얘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솔직하다라는 가면 속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걸 계속해서 착취하죠. 대부분 막말하는 사람들은 이제 일단 남의 얘기를 잘 안 듣는 성향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막말러가 앞에 딱 있고 나한테 막말을 했을 때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대응을 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이 좀 궁금해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막말을 우리가 전혀 다른 영역에서 제일 비슷한 짓으로 뭘 해줄 수 있을까? 다른 심리학자들이랑 한번 얘기를 해봤더니요. 이러더라고요. 그 인간들이 우리한테 바바리맨 짓을 하는 거라고. 왜냐? 바바리맨이 와서 슉 하고 자기 짓을 하고 나가죠. 근데 우리가 받는 충격은 굉장히 심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커지며 굉장히 그들은 이상한 걸 우리로 하여금 취하고 가요. 그렇죠? 육체적 막말이죠. 근데 재밌는 건 바바리맨들에게 네가 제일 범행하기 쉽고 계속 범행을 집중적으로 하게 되는, 지속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누구야? 라고 하면 못 본 척 지나가는 사람. 네. 왜? 그럼 계속 쫓아가면서 해도 되는 거예요. 더 해주고 싶어. 네네. 심리학에 또 이런 얘기가 있죠. 막말을 통해 승리한 사람 모두 결국 다음 승리를 막말을 통해 갈구한다. 그래서 반드시 반응해야 됩니다. 근데 그 반응을 같은 방식으로 그럼 네가 벗었어 나도 벗었어 이건 아니잖아요. 네. 그 막말에 대해서 똑같이 막말로 비난하는 건 오히려 문제를 꼬이게 만들어내는 거죠. 네. 그런 막말하는 사람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가? 웃지 말고 화내지 말고 단호한 언어. 이 삼박자를 다 가지셔야 돼요. 쉽지 않죠. 당황스러우니까. 왜 그렇겠어요?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니까 연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내용은 단호하게, 그 다음에 말투는 친근하게. 그래서 와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잘 연습해 놓으십시오. 자기 색깔을 가지고 있는. 답은 나만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나는 평생 동안 헛소리를 한 번도 안 들어보고 한 적도 없다 하시는 분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저도 당연히 예외가 아니죠.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수많은 헛소리에 노출되고 헛소리를 생산해내고 있죠. 친구와 동료들이 자동차나 최신 스마트폰 앱 등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할 때면 나는 물 떠난 물고기처럼 어색하다. 내가 잘 모르는 대상에 대해 말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대개 개소리다. 다시 말해 누구나 어느 정도는 개소리를 하는데 이것은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결과이다. 즉 이 얘기는 우리가 1년 360을 남에게 항상 혹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말 중에 가장 혹하기 좋은 이른바 개소리가 좋은 게 좋은 거야예요. 저는 이 말을 한번 유학 시절에 외국인 친구들한테 해보려고 했는데 번역이 안 돼요. 그런데 이 말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게 만드는 말로 종종 쓰인다는 거죠. 보통 갑과 을이 있을 때 갑이 많이 애용하는 말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김대리,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냥 적당히 좀 하자.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언뜻 들으면 긍정의 단어들만 붙여놔서 좋은 뜻인가 하고 착각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사실 이 말은 어물쩍 문제 상황을 넘기려고 할 때 쓰는 표현인데 좋은 말로 포장시킨 나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과가 좋으면 좋다는 건지
과정이 좋으면 좋다는 건지 아니면 그냥 말을 하지 말고 입 다물고 있으라는 무언의 압박인 건지 심리학자들로서도 해석하기 어려운 말인데요. 사람 참 헷갈리게 만들죠. 그만큼 우리가 혹하기 좋은 말이라는 겁니다. 이 말만큼 특히 우리 사회가 단체로 혹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저자는 MBTI를 그 예로 들고 있습니다. MBTI는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성격 테스트일 것이다. 연간 250만 명 이상이 MBTI 설문지를 완성하고 포춘 선정 100대 기업 중 89개 기업이 인재를 채용할 때 MBTI를 활용 중이다. 하지만 MBTI가 애초에 심리학자들이 만든 게 아닌데다 오락실 게임용으로 고안되었다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자, 그렇다면 MBTI는 어떤 검사일까요? MBTI에서는 응답자를 내향, 외향, 직관, 감각, 감정, 사고, 인식, 판단 이렇게 각각의 4가지 분류 기준에 따라 16가지 심리 유형 중 하나로 분류하는 성격 검사인데요. 얼마나 그 열기가 뜨겁냐면요. 이른바 MZ세대 사이에서는 처음 만났을 때 상대방의 이름보다 중요한 게 MBTI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연애 상대를 매칭할 때 MBTI를 고려하는 소개팅 앱도 생겼고요. 한 여행사에서는 MBTI 유형별로 여행지를 추천하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실제로 취업을 할 때 자기소개서란에 MBTI를 필수로 기재하는 회사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 MBTI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것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걸 우려합니다. 사실 MBTI는 우리 인류가 수십 년 동안 가장 오남용하고 있는 검사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어머나, 예전에 ENTP였는데 지금 ISTJ예요. 어머나, 사람 확 바뀌었나 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MBTI가 왜 자꾸 바뀔까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기업에서 입사한 지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MBTI를 한번 해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담당자분이 저한테 오시면서 교수님, 우리 회사의 모든 신입사원들은 거의 대부분 내향적인 것 같아요. I로 나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남의 말을 주로 경청한다에 예스하기 때문입니다. 신입사원이 남의 말을 안 들으면 안 되죠. 자, 그런데 그분이 더 재밌는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회사의 전무님들은 다 E예요. 외향적입니다. 당연하겠죠. 전무님 정도 된 분이 주도적으로 얘기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유의 질문에 예스를 합니다. MBTI가 왜 자꾸 바뀌냐고요? 지난 3, 4년 동안의 나의 사회적 얼굴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지난 3, 4년 동안 어떤 사회적 위치에 있느냐에 철저히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바로 그 정도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게다가 저자가 이건 오락실 게임용으로 만들었다라는 표현을 왜 할까요? 사실 MBTI는 그와 비슷한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1940년대에 홈스쿨링으로 자녀를 키우고 있는 캐서린 쿡 브릭스가 자기의 딸 이자벨 브릭스 마이어스를 위해 스위스 정신분석학자 칼 융의 개념론을 공부하고 세상에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단다. 이런데 예스하는 사람, 이런데 노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달라져. 라고 하면서 일종의 게임으로 만든 겁니다. 사회적 다양성 게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M과 B가 바로 딸과 엄마의 이니셜을 딴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게임이란 뜻은 무엇일까요? 행동이 다른 방식의 피드백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굉장히 재밌게도요. 나는 이런 행동을 하는데 결과는 숫자로 나오거나 아니면 나는 숫자를 다루고 있는데 결과는 풍선으로 나오면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게 게임이에요. 갑자기 내가 곡괭이질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월드 곡괭이질 랭킹이 나옵니다. 자, 내가 무엇을 행동을 하는데 그게 전혀 다른 방식의 형태로 정보가 결과가 나온다? 재밌죠. 게임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게임적 요소가 있는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에 홀딱 빠지게 만듭니다. 전 국민을 독수리 타법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줬던 건 뭘까요? 한매 타자 게임이에요. 거기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열심히 자판을 외워야지 라고 하면서 암기를 했던 게 아니죠. 오로지 국민들이 했던 건 베네치아가 침몰되는 걸 막았던 것뿐이에요. MBTI 역시 나는 문항에 답을 했는데 결과가 4개의 철자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더 쉽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느낌까지 주죠. 그래서 더 쉽게 현혹되는 겁니다. 심리학적으로는
내가 지난 3, 4년 동안 어떤 사회적 얼굴을 하고 살았는가 정도에 대한 반추의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 이상의 맹신은 위험합니다. 과몰입은 이제 그만두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일상 속에서 개인적으로 교류하면서 상호작용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의 개소리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그래서 나는 일상에서 마주치는 여러 유형의 개소리를 구별하는 데 요영한 단서를 고안했다. 그리고 개소리의 꾀는 파리지수라는 명칭을 붙였다. 우리가 영화나 웹툰에 별점을 매기듯 저자는 개소리의 심각성에 따라 개소리의 꾀는 파리지수라는 표현을 하며 이걸 고안해 1마리에서 3마리까지 파리의 등급을 부여했죠. 개소리가 강력할수록 파리가 더 많이 꼬이잖아요. 지독한 배설물일수록 파리떼가 더 꼬이는 걸 같은 이치로 이런 표현을 한 겁니다. 개소리에 꾀는 파리지수는 사용도 간편합니다. 무해하지만 신념이나 불신을 드러내는 듣는 이의 눈을 휘둥그레 만드는 정도에 그치는 개소리는 파리 1마리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까마귀가 울면 불길한 일이 생겨. 바로 이런 말들이 1마리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어리둥절하고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비교적 해롭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개소리는 파리 2마리에 해당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예로 들 수 있겠네요. 하지만 파리 3마리에 해당하는 개소리는 타인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잘못된 믿음과 파괴적인 결정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말들입니다. 바로 이 인물이 떠오르더라고요. 일본 히데의 무능 장군의 대표적 인물 무타쿠치 레냐입니다. 널리 알려진 인물이 아니라 생소하실 텐데요. 그런데 이 무타쿠치 레냐는 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의 패망을 앞당긴 무능 오브 무능의 대명사로 불리죠. 자, 그러면 얼마나 무능했냐? 보급이란 원래 적에게서 취하는 법이다. 포탄은 자동차 대신 소나 말에 싣고 가다가 포탄을 다 쓰면 필요 없어진 소나 말을 먹으면 된다. 그중 그가 한 가장 유명한 희대의 명언, 즉 망언은 전쟁 중 식량 부족으로 고통받는 부하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일본인은 원래 초식 동물이다. 이 말의 의도를 들으면요, 아주 기가 막히는데요. 주변에 푸른 산이 많지 않냐? 일본인은 원래 초식 동물이기 때문에 길가에 널린 풀을 뜯어 먹으며 진격하면 된다. 말 그대로 개소리 오브 개소리를 남겼죠. 이게 왜 파리 3마리에 해당하는 개소리가 됐냐면요. 부대의 절반 가까운 인원이 독초를 먹고 죽거나 굶주림으로 사망하는 끔찍한 결과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파리 3마리에 해당하는 개소리를 만나면 여러분은 무조건 눈과 귀를 닫아버리셔야 되겠죠. 현혹되면 큰일 납니다. 아마도 개소리 때문에 실질적으로 치러야 하는 가장 큰 대가는 주로 달갑지 않은 영향을 제거할 때 드는 시간과 노력이 애당초 그 영향을 생성할 때보다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개소리는 몇 초면 생성할 수 있지만 잘못이라고 입증되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개소리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심리적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이해해야 한다고 믿는다. 개소리는 우리의 기억, 태도와 신념, 결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저도 격하게 공감을 합니다. 개소리는 단 몇 초면 입 밖으로 나오죠. 즉 생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인한 악영향을 제거하는 데는 수천 배의 비용이 든다는 겁니다. 심리학이 밝혀낸 그 수많은 내용이 잘못된 기억이든 잘못된 정보든 한 번 믿게 되거나 맞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걸 제거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주는 실험들이 무수히 많거든요. 1958년부터 1962년 사이에 발생한 이 참사는 홀로코스트 희생자의 약 6배에 이르는 인명을 앗아갔다. 매우 비극적인 사건이었지만 이 사건에 대해 잘 모르는 이들이 많다. 발단은 개소리 때문이었다. 아마도 20세기에 탄생한 숱한 개소리 중 가장 극단적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싶다. 여기서 말하는 이 소리의 주인공이 바로 중국의 정치가 마오쩌둥입니다. 그가 했던 운동 중에 제사의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곡물 수확의 원흉으로 지목받는 4가지 해충을 박멸하자는 운동이었죠.
쥐, 파리, 모기 그리고 참새였습니다. 쥐, 파리, 모기는 전염병을 옮기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만 해충의 참새는 안 어울리지 않나요? 여담에 의하면 마오쩌둥이 농촌에 시차를 갔다가 곡식을 쪼아 먹는 참새를 보고 분노해 저 새는 해로운 새다라고 말한 것이 화근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참새가 흉작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말도 안 되는 거죠. 다만 무언가를 해충이라 부르고 그러니 해충이니 제거하면 곡물 생산량을 늘릴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싶었던 거죠. 그 결과 공무원과 학생을 포함해 중국인 수백 수천만 명이 농장과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 당시 약 430만 마리 이상의 참새가 중국 전역에서 사라졌다고 추정되죠. 참새는 곡물을 쪼아 먹기도 하지만 농작물의 병충해를 일으키는 곤충과 메뚜기를 잡아먹기도 합니다. 천적인 참새가 사라졌으니 메뚜기는 폭발적으로 증가했겠죠. 모든 농가 밭이 눈에 띄게 황폐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유발된 생태계 불균형은 곧 인류 역사상 최대 기근으로 이어졌죠. 당시 약 3,600만 명에 이르는 소중한 목숨을 앗아갑니다. 별 생각 없는 리더의 한마디가 나라를 위험에 빠뜨린 거죠. 이러한 참사는 우리 인류사에 앞으로도 언제 얼마든지 일어날 수도 있죠.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이처럼 우리는 많은 개소리에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그러니 이 점을 인정하는 태도가 대단히 중요하겠죠. 개소리가 그토록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이유는 개소리를 쉽게 탐지할 수 없다고 명백히 입증하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는데도 우리 자신은, 즉 나 자신은 개소리를 잘 탐지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 간단한 실험 한번 해보겠습니다. 꾀꾸라는 단어를 5번 외쳐보세요. 꾀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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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꾀꾸. 자, 5번 더 할게요. 꾀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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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꾀꾸. 자, 여기서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 꾀꾸가 무슨 뜻일까요?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요. 한참을 갸우뚱하면서 곤충 혹은 동물 이름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근데요, 이건 그냥 없는 단어예요. 우리가 그냥 10번 반복해서 외치니까 뭔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이 때문에 허위 주장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남을 속이는 잘못된 생각을 진실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사고방식은 개소리 취약성에 어떤 역할을 할까? 아마도 개소리에 더욱 취약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사고 기반 오류는 논거와 증거를 혼동하는 것이다. 논거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하는 이유나 이론이다. 반면에 증거는 믿음이나 진술이 진실이거나 타당하다고 뒷받침하는 정보와 사실이다. 저자는 우리가 논거와 증거를 혼동하고 있기 때문에 개소리에 취약하다고 말하는데요. 이는 심리학자로서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논거와 증거라고 하면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자면 논거를 논리적 사고로, 증거를 과학적 사고로 바꿔 말하면 우리는 논리적 사고와 과학적 사고를 혼동한다는 겁니다. 언뜻 듣기에는 비슷한 말 같지 않으세요? 하지만 이 둘은 분명히 다르죠. 가끔씩 이런 말을 주고받는 사람들을 봅니다. 한 사람이 그 친구 꽤나 논리적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죠. 오, 그래? 그럼 그 친구는 믿을만 하겠네. 저는 이런 말을 옆 테이블에서 하는 걸 들으면 당장 그분들의 대화에 끼어들어서 지금 전혀 타당하지 않은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 참견하고 싶은 충동을 강하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이라고 해서 믿을 수 있는 말이 아닌 게 많거든요.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훌륭한 시인들이 모두 술고래인데 나도 술고래다. 그러니까 나는 훌륭한 시인이다. 논리적인 사고는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말이 되잖아요. 개소리입니다. 보통 개소리가 이런 형태예요. 그런데 과학적 사고는요, 전혀 다르게 봅니다. 훌륭한 시인이 모두 술고래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걸?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아무리 논리적이라고 해도 아예 말의 전제 자체를 한 번쯤은 제대로 의심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의혹을 지지하거나 혹은 그 전제를 반박하는 증거가 있지 않는가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과학이란 증거를 찾아내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증거 없이도 설득할 수는 있지만 과학에서는 반드시 증거를 필요로 하죠. 그래서 과학적인 사람은 뛰어난 화술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경우가 많고요. 심지어 성마르고 까칠해 보이는 경우가 다반사죠.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 사고가 강한 사람은 기존 지식이나 사실을 무작정 받아들이지 않는 의심과 수사에 유리하죠. 덕분에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개소리에 쉽게 혹하지 않습니다. 애석하게도 사고 과정에는 이런 함정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 게다가 이 대부분 합리적인 사고방식처럼 보인다는 것이 문제다. 교묘하게 인지적 착각을 유도하는 것을 프레이밍 효과라고 하는데 정보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지 부정적으로 해석하는지에 따라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편견을 가리킨다. 시장에서 쇼핑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방 함유량 20%라고 적힌 요구르트보다는 지방 함유량 80% 감소라고 적힌 요구르트에 더 쉽게 현혹되어 이걸 쇼핑카트에 넣지 않겠습니까? 내가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하고 있구나라고 심지어 착각하면서 말이죠. 사실 똑같은 얘기인데요. 이렇게 어떤 사안이 제시되는 방법에 따라 동일한 사안이라고 해도 그에 관련된 사람들의 해석이나 의사결정이 달라지는 인식의 왜곡 현상을 모두 합쳐 프레이밍 효과라고 통칭합니다. 같은 문제인데 프레임이 바뀌면서 사람들의 선택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자가 이 프레이밍의 효과를 가지고 이 책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가 멍청해서 개소리에 당하는 게 아니라 즉 인간의 본성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합리적으로 선택한다고 착각할 뿐이라는 거죠. 이처럼 개소리는 사람들의 사고를 불완전한 정보에 집중시키거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에 집중시켜 기만적인 인지적 착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소리에 혹하게 되는 거고요. 개소리에 특히 취약한 성격 특성이 있을까? 높은 친화성이 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친화성이 높은 사람은 현상에 순응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사회적 규범을 위반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자극해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을 피하고 사회적 기대에 맞추어 행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대체로 모든 사람에게서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고 애쓰면서 장밋빛 관점으로 다른 사람을 본다. 정의상 친화적인 사람은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을 힘들어한다. 보통 우리는 들은 내용을 사실이라고 가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새로운 생각이나 정보를 접했을 때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그 사람 말은 진실이다 라고 하면서 일종의 진실의 기본값을 두는 경향을 보인다는 거죠. 일단 믿고 보는 거죠. 이러한 경향을 심리학에선 진실 기본값 이론 혹은 진실 기본값이라 부릅니다. 일단 그 사람과 우호적으로 대화하려면 참이다 혹은 진실이다 라고 전제를 해야 대화가 지속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과의 대화를 지속하려는 나의 경향이 뭘까요? 나의 우호적인 측면, 즉 따뜻한 측면이겠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큰 장점이 오히려 우리를 개소리에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타인의 말을 처음에 진실이라 가정해도 의심과 걱정이 점점 커져서 해명이 되지 않을 땐 믿는 걸 멈춥니다. 하지만 이 친화성이 지나치게 높은 사람은 그러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소리에 결과적으로 더 취약하게 되는 거죠. 기분은 타인의 개소리를 믿거나 믿지 않을 가능성을 얼마나 좌우할까? 사람들은 정보에 대한 감정적 반응에 근거해 정보의 정확성을 평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사람들은 결정의 결과에 대한 감정적 반응을 근거로 결정이 옳은지 틀린지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2001년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난 날 대학생들에게 9.11 테러 사건 발생한 걸 처음에 누구한테 들었지? 뉴스 나올 때 어디에 있었어? 그때 옆에 누구랑 있었나? 라며 육하 원칙에 근거해서 이런저런 질문을 심리학자들이 했죠. 그리고 6개월 뒤에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난 날에 물어봤던 같은 질문을 다시 합니다. 놀랍게도 절반 가까운 답들이 불일치합니다. 뭐 반년이 지난 뒤 물어봤으니까 기억이 틀릴 법도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건 학생들 대부분이 자기 기억이 100% 맞다고 우기기 시작하고요. 심지어는 보여줘도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학생들의 주장은 9.11 테러 사건이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일의 기억들이 생생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의 기억이나 자기의 판단이 맞는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생생함을 사용합니다. 즉, 생생한 기억은 맞고 정확하다라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심리학에서 생생하다는 것은 그날의 감정을 몸만 기억했을 뿐 뇌까지 기억했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적 반응의 한 종류가 생생함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감정적으로 흥분했을 때 내린 판단은 대부분 틀린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내린 판단이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나를 확 올가맨다, 심지어 나에게 소름 돋게 한다, 이건 대부분 맞습니다. 직관이 발동한 거기 때문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거꾸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전거를 열심히 탄 후에는 당연히 심장박동수가 증가하죠. 따라서 신체적 흥분이 일어난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찡그린 얼굴 혹은 활짝 웃는 얼굴을 보여주면 평온한 일반적인 상태에서 같은 얼굴을 보게 하는 경우보다 훨씬 더 그 두 얼굴을 비호감 혹은 호감형으로 각각 판단하는 경향이 증가합니다. 우리가 매우 비호감인 사람들이거나 매력적인 사람 중 어느 사람을 만나더라도 심장박동은 평상시보다 좀 더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이 실험에선 두 얼굴을 볼 때 이미 자전거를 오래 탔기 때문에 심장박동수가 증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신체적 상대를 상대방 얼굴에 대한 비호감 혹은 호감도 판단에 전염시켜버린 셈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식으로든 직전의 정서적 흥분은 무관한 지금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즉, 이렇게 두근거리는 상태에서 내린 판단은 대부분 틀린 판단이지만 판단을 내렸는데 두근거린다. 이건 꽤 괜찮은, 아니 가장 괜찮은 판단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걸 직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감정이 격앙됐을 때 누군가 개소리를 한다면 그게 개소리인지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우리가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럴 땐 대화를 멈추고 그 자리를 잠시 떠나는 걸 추천드립니다. 개소리를 효과적으로 감지하고 대처하려면 개소리를 촉발시키는 요인을 알아야 한다. 개소리할 가능성이 가장 큰 사람뿐 아니라 개소리에 노출될 가능성이 가장 큰 조건을 제대로 인식하면 개소리가 미치는 달갑지 않은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개소리들은 언제 어떻게 나오는 걸까요? 우선 가장 대표적인 상황은 할 말 없는데 말을 해야 될 때, 그러니까 뭐든 얘기해야 될 때, 이때가 헛소리하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원생들에게 뭐든 얘기해봐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직장에서 어떻게 하나요? 회의 시간에 뭐든 얘기해봐 이 얘기 종종 나옵니다. 왠지 뭐든 얘기하면 아이디어들이 자유롭게 쏟아져 나올 것 같거든요. 이게 바로 브레인스토밍이야 하면서 착각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심리학자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상황에서 하는 건 브레인스토밍 하는 게 아니라 브레인에서 스톱만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이 나온 순간부터 팀원들에게는 이미 아이디어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생기고요. 그때부터 회의실에서는 정말 말 그대로 아무 말 대잔치가 시작됩니다. 즉 우리들은 주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든 전혀 모르든 이와는 상관없이 자기 의견을 밝힐 의무를 느낄 때 우리도 모르게 기꺼이 개소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개소리를 유발하는 또 다른 상황은 자기 말을 검증할 사람이 없을 때예요. 이걸 제가 제일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제일 선배일 때. 저는 지금까지 제가 들어봤던 개소리의 거의 절반 이상이 자기 위에 선배 없는 사람, 특히 다른 선배가 없을 때 혹은 자기보다 선배가 없을 때 확신하지 않은 얘기들을 그때만 유난히 열심히 한다. 그렇다면 저는 그중에 한 절반은 개소리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 소리가 맞는 소리라면 자기 윗선배가 있을 때도 할 수 있어야 되죠. 팀 내에서 자신의 위치가 가장 높아지면, 그리고 내가 이 회의에서 가장 상급자라면 내가 개소리 할지도 모른다는 경각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인간이 가지는 소속 욕구는 개소리하는 성향이 강한 사람에게도 약한 사람에게도 근본적이고 강력한 동기를 부여합니다. 사람들은 타인과 빈번하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싶어 하죠. 사람들은 대인관계에서 애착과 소속감이 부족해진 경우에
자신의 생각, 감정, 신체적 건강, 심리적 적응, 그리고 궁극적으로 행복 등에 아주 큰 악영향을 입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기억에 한 번쯤은 이런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친구들 여럿이 모여 수다를 떠는데 한 친구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제 드라마 25, 21 봤어? 너무 재밌더라. 이 순간을 기점으로 전날에 본 드라마 이야기로 대화의 중심 주제가 바뀝니다. 눈치를 쓱 하고 봤더니 이 모임에 온 다른 친구들은 다 본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솔직하게 안 봤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마치 드라마를 본 것처럼 대화를 이어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헛소리가 시작되죠. 사실 이때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죠. 대화에 끼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 무시당하고 배제되는 것은 사회적 동물인 인간에게는 극도로 큰 고통을 안기기 때문이 이건 이상한 현상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회적 배제를 암시하는 사소한 단서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니까요.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개소리를 내는 상황은 내 그럴 줄 알았어. 이걸 최고의 개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심리학 연구들이 내 그럴 줄 알았어 라고 얘기하는 분들을 치밀하게 추적 조사했는데요. 거의 대부분 99%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기가 알고 있었다는 얘기를 해야 되니 온갖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죠.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그럴 줄 알았어. 이 얘기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최악의 상황을 나한테 몰고 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건 우리가 이 개소리 때문에 불필요한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 나에게 중요하지 않은 보험을 계약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한 보험 설계사 분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점잖은 분 앞에서 부장님, 우리나라 남성 40%가 70대가 되기 전에 5대암 중에 하나에 걸리는 거 아시죠? 그럼요, 알죠. 이때가 보험이 팔리는 순간이랍니다. 왜? 이젠 더 이상 그 부장님께 우리나라 남성 40%가 70대가 되기 전에 5대암 중에 하나에 걸린다는 얘기를 안 해도 돼요. 왜? 자기가 알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심지어 전화까지 했대요. 옆 부서에. 그 차 부장 좀 올라 그래봐. 좋은 보험 나왔어. 자, 그래서 원하지 않는 보험을 사게 되기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나를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속이기 쉬운 사람, 가장 가르쳐주기 싫은 사람, 가장 돕기 싫은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내가 봤을 땐 분명히 모르는데, 뻔히 내가 모르는 걸 아는데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저 자신도 그렇지만 제 제자들이나 후배들께 저는 꼭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르는 걸 흔쾌히 인정하라. 그래야만 너에게 정보가 집중된다. 수많은 중요한 정보를 나한테 오게 하고 싶다. 그렇다면 잠시 수치스럽거나 민망하시더라도 혹은 곤욕스러우시더라도 모른다는 건 솔직히 모른다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른다고 솔직히 얘기하는 사람들은 개소리를 하지도 않고 개소리에 당하지도 않습니다.